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오늘은 3명의 후보가 일제히 보수의 심장인 대구 경북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박정희 정책이면 어떠고 김대중 정책이면 어떠냐. 지난 총선 당시 논란이 됐던 이른바 쉐쉐, 중국말로 고맙다는 발언을 다시 꺼내들면서 실용주의를 강조한 반면에요.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서 거짓말 잘하는 정치인이라면서 본인의 청렴을 부각시켰습니다. 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탑10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1분 뒤에 바로 돌아옵니다. 예, 오늘도 뉴스탑10이 자랑하는 뉴스 고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왜 이재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남이가 소리 안 해줍니까? 재명이가 남이가 이렇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놈이 그놈이라고요? 그놈이 그놈 아닙니다. 그놈이 그놈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누가? 진짜 그놈들이. 울산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경제가 어려운데 반드시 살려내겠다는 다짐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큰 절 올릴 테니까 여러분 박수 크게 한번 보내주세요. 예.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화요일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 오늘 3명의 후보의 격전지는 보수의 심장 대구 경북 또는 울산까지였습니다. 사실 김문수 후보로서는 집토끼부터 잡아야 할 테고요. 이재명 후보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본인 고향이기도 하니까 사투리까지 써가면서 대구 경북에서 이기면 압승할 수 있다는 계산이겠죠. 특히 이준석 후보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대구 경북에서 새로운 보수의 적자임을 강조했습니다.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재명 후보는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 포항,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대구로 시작해 울산이었고요. 이준석 후보는 대구 집중 유세를 펼쳤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참 그 선거 초반부터 한 지역에 주요 후보가 일제히 모이는 것도 참 이례적인 일인데 네. 일단 각자의 전략들은 좀 많이 달라서 모두가 모인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 분들이 꽤 섭섭해하실 것 같아요. 왜 우리 지역은 안 오고 예. 새 후보가 전부 다 저렇게 대구 경북 지역만 가느냐. 그러게요. 그럴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새 후보가 다 사실은 대구 경북 지역과 인연이 있습니다. 일단 이재명, 김문수 후보는 대구 경북이 이제 고향이고요. 맞아요. 지금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대구 출신이기 때문에 다 이제 대구가 고향인데 서로 가지고 있는 전략적 포인트는 상당히 다릅니다. 예. 지금 뭔가 좀 여유로운 일단 이 앞서가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일단 압승을 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20대 대선 때 보니까요. 대구에서 21%, 경북에서 23%를 득표를 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여기서 30% 이상을 얻으면 사실상 전국적인 선거에서 꽤 압승을 할 수 있다. 이런 아마 전략적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본인이 마치 이제 대구 경북의 어떤 고향이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여기에 집중적으로 아마 선거 어떤 인력을 투입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만큼 이 지역의 전략적 포석인데 좀 뒤늦게 출발했던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를 지켜야지만이 사실상 이번 선거에서 그나마 해볼 만하다라는 판단 아니겠습니까? 예. 지난 20대 대선 때 여기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70% 이상을 얻었습니다. 그만큼 여기서 표가 안 나오면 예. 사실은 이제 표를 얻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초반에 일단 다지기를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선거 막판 되면 다시 아마 대구 경북 지역이 꽤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일단 김문수 후보는 보수부터 결집하고 나서 천천히 외연 확장을 해야 되고 이재명 후보로서도 지난 대선의 대구 경북 지역 완패를 조금 더 30% 정도까지 득표를 올려야 전국적인 지지세를 압승으로 이끌지 않을까. 뭐 이준석 후보는 좀 다른 차원으로 오늘 접근한 거고요. 먼저 김문수 후보의 오늘 목소리부터 들어볼까요? 어제는 김 후보가 가짜 진보는 찢어버리고 싶다라고 말을 했다면요. 오늘부터 김문수 후보는 본격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향한 공세를 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데 평생 제가 결혼한다면 총각이라고 속이는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소리 하다가 집사람한테 그냥 완전 쫓겨나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자기가 내가 검사다, 검사 사칭도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 김문수는 거짓말 하시기는 거 아시죠? 저는 이재명과 김문수를 딱 비교하면은 우리 김문수 후보는 청렴결백한 정치, 일 잘하는 정치, 그리고 깨끗한 정치. 그런데 이재명은 거짓말 잘하는 정치, 말 수시로 바꾸는 정치, 그리고 포퓰리즘에 빠져있는 정치, 이렇게 대표될 수 있는데 맞죠? 두 분 다 경기지사를 역임했는데 우리 김문수 후보는 미래의 먹거리를 만든 분이에요. 이재명 뭐 했죠? 당군 일의 최대 사기 사건인 대장동 백현동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글쎄 뭔가 국민의힘도 약간의 이제 전열을 좀 가다듬은 듯하죠. 저 최인영 변호사님. 결혼 후 총각이라고 속인 적 없고 어떤 사람은 검사 사칭. 뭐 여러 가지 그 사례들이야 제가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김문수 후보에게는 본인은 청렴하고 이재명 후보는 거짓말 정치인이고 이걸 규정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번 그 선거 그 캐치프레이즈를 지금은 진짜 대한민국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화답으로 장군의 멍군으로 바로 때린 것이 진짜는 김문수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해시태그로 비리 없음, 논란 없음, 제일 마지막이 재미있습니다. 측근 생존. 이 말은 결국 굉장히 대비되지 않습니까? 사실 삼성 국회의원의 재선 그 경기지사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도 초선 국회의원의 그 경기지사 했는 이력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 이력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논란, 김문수 후보가 논란이 있었습니까? 정말 판교, 광교, 파주 LCD 단지 그와 같은 엄청난 일을 해내고 실질적으로 서울 경기도를 잇는 광역도시망 그리고 GTX 이런 엄청난 지금 그 개발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측근이 어떻게 뭐 잘못 선택한 적이 있습니까? 그 과정에서 비리가 있어서 수사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 반면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성남에서 시작해서 경기도까지 대장동, 백현동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그 쌍방울 대북 송금까지 뭐 손댈 때마다 굉장히 많은 비리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지금 노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인물 경쟁력 그리고 실질적인 경력에서의 어떤 퍼포먼스 이런 부분을 진짜 김문수 이런 것으로 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충분한 호소력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 이동학 의원님 이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물론 뭐 청렴과 거짓말로 이분화하기보다는 김문수 후보도 경기도지사 시절에 미래 먹거리 토양을 다 쌓아놨는데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백현동 비리의 비리 범죄자 아니냐. 이걸 국민의힘에서 지적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 개별적으로 저 사건들의 이야기하기보다는 전 국민의힘이 혹은 김문수 후보가 네거티브로 이 경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본인은 뭐 거짓말쟁이가 아니라고 하지만 부정선거 음모론 이런 것들을 오히려 믿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대국민 거짓말들을 할 때 본인이 옆에서 한 소리도 못했던 분이죠. 도대체 이러한 일들이 그동안 벌어졌을 때 무엇을 했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재명 대표는 정치검찰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지금 또다시 공세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일정 부분의 사건들은 이미 지난 대선 때 많이 나왔던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또다시 재탕을 한다.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미 기존에 믿고 싶은 걸 믿고 싶었던 그런 지지층 외에는 예. 그러니까 확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 보고요. 네거티브로 하다 보면 본인들이 아무런 미래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국민들께서 그 부분을 굉장히 과거로만 인식을 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두 분께 이제 선거전 시작되니까 좀 뜨거운 공방들이 있어서 이재명 후보는 초선이 아니라 재선 의원이라는 걸 바로잡고 재선 의원. 예. 그리고 이동학 의원께는 뭐 그럼에도 공직선거 위반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기 때문에 아예 모든 사법 리스크가 다 과거 얘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김문수 후보가 청렴이라면 이재명 후보는 이제 실용주의가 이번 선거 과정에서 화두인 것 같습니다. 기억하실 텐데요. 작년 총선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 유세 과정에서 뭐라 그랬냐면 중국말로 쉐쉐 이 고맙다 발언 당시에 좀 논란이 됐었는데 이걸 오늘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한국 싫다고 한국 물건을 사질 않습니다. 왜 중국을 찝쩍거려요? 그냥 쎄쎄. 대만에도 쎄쎄. 이러면 되지. 외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외교를 왜 합니까? 우리 국민들 좀 더 잘 먹고 잘 살자고, 대한민국 국익을 지키자고 하는 일이 외교 아닙니까? 한미동맹 중요하죠. 잘 지키고 발전시켜야지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나라들하고 그렇게 원수 살 일 없지 않습니까? 제가 쎄쎄했습니다. 중국에도 쎄쎄하고 대만에도 쎄쎄하고 다른 나라하고 잘 지내면 되지. 대만하고 중국하고 싸우든지 말든지 거기에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틀린 말했습니까? 제가 일본 대사한테도 쎄쎄 하려고 하다가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잘못됐습니까? 실용 본인의 여러 슬로건 중에 하나인데요. 김준우 대표님. 지난 총선 때 이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꽤 공세를 폈고 뭐 논란거리가 있었다면 오늘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중국 대만에 고맙다는 쉐쉐 말고도 일본 대사엔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 틀린 말인가?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작년 총선 때 이재명 후보의 실세 발언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데 국민의힘에서 이 발언을 사용하더라고요. 예. 저도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우리나라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 나라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관계를 잘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균형감 이런 것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양쪽에다가 감사합니다 실시했다고 해서 예. 그것을 문제 삼는다? 왜 이걸 문제 삼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오늘 또 한마디 한 거예요. 예를 들면 한미동맹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미일의 협력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본 대사한테도 지금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약간 저거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약간 뭐 감사합니다, 뭐 아리가또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지금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예. 이런 그 기본적인 사고는 여러 나라들과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균형적인 외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그런 실용적인 부분은 외교에서도 경제에서도 모두가 필요한 것이다. 지금 이런 부분들을 강조한 것인데 예. 이게 정말 틀린 얘기입니까? 다른 나라들하고 이 관계를 적대적으로 가져가지 않고 잘 가져가겠다. 그리고 한미 동맹을 최우선으로 하되 예. 한미일에 대해서도 협력 관계를 지금 못지않게 더 잘 가져가겠다. 이런 메시지를 내는 것이 왜 문제가 될 것인가? 거기에 중국이라는 표현이 들어있기 때문에 문제인가?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예.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예. 싶습니다. 외교에서 실용주의는 꽤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특히 이 강대국들의 어떤 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예.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사실은 그동안 실용적으로 접근 안 하는 게 바로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예. 일본과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참 택도 없는 반일주의만 강조하다 보니까 정말 일본과의 굉장히 악화됐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 관계를 가져가겠다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다른 나라와 관계를 할 때 그 나라와의 관계를 좋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또 그 나라에 할 말은 하는 것도 중요할 겁니다. 예.
즉 이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대해서 무조건 다 세시하는 건 아니거든요.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이야기들은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런 중심이 있어야 되고 일본도 마찬가지죠. 예. 그러니까 어떤 다 감정적인 걸 이용을 해서 무조건 반중이고 반일이다. 이런 것 자체는 저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의 말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게 대만하고 중국하고 싸우는 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게 아무 관계가 없을까요? 자,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되면 그럼 우리나라의 주둔해 있는 주한미군과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이 역에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그렇죠. 그렇게 되면 미국은 우리에게 역할을 강조할 겁니다. 예. 그러면 우리 아무 관계 없으니까 그냥 알아서 하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이거는 한미일 관계에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 만약에 미국이나 일본에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의 지금 후보의 이야기하고 있는 외교가 실용을 이걸 조금 넘어서서 너무 왜 자신들의 것만 추구하는 게 아니냐. 즉 안보에 있어서는 결국은 자유세계의 어떤 연대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측면들을 저는 지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인영 변호사님, 이건 또 이동학 의원께도 질문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공이 들어야 되니까. 이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일본까지는 좀 더 한 발 더 이재명 후보가 실용주의 나아간 거고, 당시 양안 문제, 중국과 대만, 만약에 그러면 안 되고 그럴 일이 이래서는 안 되겠지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우리나라에 주둔해 있는 주한미군 이런 부분까지 염두에 둔다면 물론 충분히 이런 실용주의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국가 지도자가 되겠다는, 외교의 총책임자가 되겠다는 사람이면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 그 싱하이밍 대사 저자세 논란 이런 거라도 좀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 양안 관계가 대한민국과 관계없죠? 이것은 대한민국 에너지 안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중동으로부터 한국으로 들어오는 원유의 대부분이 대만 해협을 지나오는 에너지 배들을 통해서 돌아오는 겁니다. 예. 만약에 대만과 중국 사이에 어떤 전쟁이 벌어진다고 하면은 바로 우리나라의 기름값이 폭등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관시가 없죠? 결국 이재명 대표의 외교의 문제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의 식견이 있는지 국민들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더불어서 좀 전에 얘기했던 지금 나오고 있는 싱하이밍 대사, 그 중국 정부로 한다고 하면은 국장급입니다. 예. 그 국장급한테 가가지고 앞에서 A4 용지로 거의 20분 동안 읽고 있는 훈계를 받으면서 앉아서도 쉐쉐하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국민들은 정말 굴욕감을 느끼는 겁니다. 국민들의 자존감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중국 가가지고 혼밥 논란부터 해서 만절필동, 마치 그 중국은 큰 나라고 우리는 정말 작은 나라고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의 어떤 그 외교, 그런 부분의 연장선상에서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자존심이라는 측면에서도 저런 외교 정책 분명히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동학 의원님, 그런데 오늘 이재명 후보가 주변국 중에 또 일본도 추가해서 얘기한 부분,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국익을 위해서라면 누구한테도 고맙든 싫든 어떤 표현을 공유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인 겁니까? 당연하죠. 예, 국익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지도자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존심만을 세우기보다는 실익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나 중국과 이 대만의 양안 문제 같은 경우는 뭔가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이 큰 나라가 기침한다고 해서 우리가 먼저 무릎 꿇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갖고 있는 거고요. 예. 주한미군은 이미 협정상 이 군대를 빼가지고 다른 외국으로 갈 수 없습니다. 물론 지금 트럼프의 생각은 주한미군의 일정 부분을 빼가지고 혹시라도 인도태평양에서 무슨 일이 발생될 경우에는 빼돌릴 생각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이미 이것은 협정으로 묶여져 있고 예. 이 협정을 지키는 선에서 일정 부분의 어떤 소구력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군에 가가지고 느닷없이 남의 나라 전쟁에 침투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요해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 해석이 들어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마치 국익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저는 약간의 언어적 해석을 알겠습니다. 너무 그런 쪽으로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도 또 셰셰 발언을 본인이 이재명 후보가 직접 소환하니까 단언컨대 한미 동맹의 근본의 축이다. 다른 유세에서 또 이런 얘기를 맞받아친 모양입니다. 두 사람 다 고향이 경상북도입니다. 한 명은 영천, 한 명은 안동. 오늘 이 구미를 찾았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소 달랐는데요. 두 후보의 목소리를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위대한 세계적인 지도자입니다. 가난을 없애고 세계 최강의 제조, 세계 최강의 산업혁명을 이룬 위대한 대통령
대구 경북이 낳은 인물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저는 박정희 대통령을 안 믿었습니다. 저기 들어서 보니까 제가 잘못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박정희 대통령 노소에 가서 당신의 무덤에 침을 뱉던 제가 이제 당신의 무덤에 꽃을 바칩니다. 참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박정희라고 하는 전 대통령이 출생한 곳이라면서요. 독재하고 군인을 동원해서 심지어 사법기관을 동원해서 사법살인하고 고문하고 장기 집권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또 한편으로 보면 이 나라 산업화를 이끌어낸 공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 안 하고 민주적인 과정으로 집권을 해가지고 민주적 소양을 가지고 인권 탄압, 불법 위헌적인 장기 집권 이런 거 안 하고 정말 살림살이만 잘하고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었으면 모두가 칭송했지 않았겠습니까? 약간의 좀 온도차가 있고 특히 여러 가지 얘기 중에요. 최인정 변호사님. 젊을 땐 사실 뭐 김문수 후보만 하면 뭐 노동운동, 민주화운동에 거의 대북격 투신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반대했지만 위대한 세계적인 지도자다. 이제 과거에 본인의 이제 노동운동, 민주화운동 얘기를 하면서도 박정희 전 대통령을 칭송한 사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김문수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 있는 명문 그 경북고등학교 3학년 때 이미 삼선겸 반대 투쟁을 했다가 정학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서울대를 가서도 사실상 엘리트의 삶을 살 수도 있었지만 그것 다 포기하고 민주화, 특히 노동운동에 헌신했던 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젊은 때는 박정희의 반대를 했다. 하지만 내가 90년대 민중당으로 했다가 실패를 하고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계열에 와서 삼선 국회의원 그리고 재선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이 운영을 해보니까 이거 오히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위대한 세계적인 지도자다. 그렇게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된 신일록의 제목인 내 무덤에 침을 뱉으다. 이것을 이어서 당신의 무덤에 침을 뱉던 제가 당신의 무덤 앞에 꽃을 바치고 참여한다라고 하면서 TK 어떻게 보면 그 마음, 특히 보수의 마음을 그대로 지금 저격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반면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구미시 구미 역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직접 들었는데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희가 아는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이지 박정희라는 전 대통령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느냐? 박정희라는 대통령의 고향이라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한마디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여전히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부르기가 싫은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뭐 사법살인했고 뭐 했고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요만큼 붙여가지고 산업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제가 구미시의 국회의원인 한 분이 구미시를 모욕했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문제를 제기하는 페이스북 글을 올린 것 같습니다. 구미시 의원, 구미시에 있는 국회의원 구작은 의원님이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구미시에 있는 구작은 의원님이 이 부분에 대한 저격을 하면서 구미시에 와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사법살인을 했고 뭐를 했고 탄압을 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본인이 지금 대법 원장에 대해서 지금 청문회를 하고 어떻게 보면은 내란 특별재판소를 만든다고 해서 사실상 사법부에 대한 살인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해서 TK로 가서 공성을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인지 오히려는 역효과가 훨씬 더 큰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여기 보면 아주 나쁜 사람이 지금 박정희 전 대통령 산업화의 공도 있고 쿠데타를 했으면 모두가 칭송했을 것이다. 아니 박정희 전 정책이면 어떻고 김대중 정책이면 어떠냐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있더라고요. 얼마 전쯤에 구미시가 가수 이승환 씨의 콘서트 공연장 대관을 취소한 걸 언급하면서 쪼잔하게 왜 그랬느냐. 유세중에 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24년도 연말에 12월 달에 가수 이승환 씨가 구미시에서 콘서트를 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콘서트가 거의 임박했을 때 구미시가 안전상의 이유다라고 하면서 이승환 씨의 콘서트를 일방적으로 취소시켰던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다. 이게 과연 어떤 안전상의 문제가 아닌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구미 씨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치적 성향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기엔 가수 이승환 씨가 다소 진보적인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 삼아서 이걸 그 콘서트를 일방적으로 대관을 취소시킨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존재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쪼잔하다, 뭐 쪼잔하다는 표현 자체가 예. 너무 좀 협량하다,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구미시에서 어떤 이 문화 예술의 활동에까지 정치적인 어떤 잣대를 들이댔던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여지가 있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뭐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틀째가 되니까 양측의 공방도 치열하고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 과거 보수 쪽 인사였던 권오을 전 의원이 합류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권 전 의원이 유세 중에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어제 제가 구미를 왔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찾아서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님의 참배를 한 뒤에 조용히 여쭤봤습니다. 대통령 각하 유경수 여사님 이번에는 누구입니까? 물었더니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번은 이재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경수 여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했더니 유경수 여사 말씀이 당당하고 떳떳하게 기호 1번 이재명 외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가에서 이번에는 누구냐고 물으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이번엔 이재명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이현정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 뭐 간증하는 것도 아니고 글쎄 뭐 그냥 웃으면서 하셨으면 뭐 그럴 거 뭐 대중 집회에서 예. 뭐 그런 이 어떤 청중들을 좀 이 열광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예. 좀 엄엄숙하게 이야기를 하시네요. 근데 권오을 전 의원은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상 지금 보수 진영에 이쪽에 이제 몸을 담으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안동 출신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제 이재명 후보 측에 이제 가신 걸로 저는 보여지는데요. 글쎄 좀 전에 우리가 그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참 나쁜 사람이다. 예. 이야기. 사법살인하고 고문하고 장기 집권하고 글쎄 이런 이야기를 박정희 전 대통령이 들으셨으면 이번에는 이재명이다라고 했을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건 이게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이 집회에서 본인의 어떤 그런 말로서 이제 한 거는 이해됩니다만은 그러나 이게 또 뭐 이게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지 예. 판단이 안 섭니다. 그 유세 중에 저런 얘기를 했고 이번엔 이재명이다. 아마 오늘 대구 경북 지역이 워낙 지금 초반부터 격전지 양상 모든 새 후보가 일제히 간 만큼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잠깐만요. 이 부분은 꼭 짚어봐야 됩니다. 저희가 뉴스탑10에서 중간중간 유세 현장과 실시간 뉴스를 보내드리면서도 두 사람의 혹은 세 사람의 주요 공약들을 하나하나 비교해 볼 텐데요. 이 부분이 있어요. 최인정 변호사님. 김문수 후보는 사법 방해죄를 신설하겠다. 이게 이제 검찰, 사법개혁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사법방해죄 신설은 이재명 후보를 염두에 둔 겁니까?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고 사실 이재명 후보가 공선법과 관련해 가지고 아직까지 파기환송이 되고 예. 그 사건이 어떻게 보면 그 대선 이후로 미뤄졌는데요. 그것 이외에도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는 모든 재판은 정말 고무줄 늘리듯이 끝까지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지금 대표적으로 경기지사 할 때 부지사였던 이화영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그 검찰에 가가지고 변호사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옆에 있는데 그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해가지고 그 부분을 다 보고했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나중엔 돌아서가지고 그런 적 없다고 하면서 검찰이 이른바 회를 사주면서 소주와 회유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런 주장이 사실상 법원으로부터 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났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미국처럼 사법방해죄를 신설해서 사법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정의를 세우는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이번에 공수처 폐지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된 것도 가장 중요한 이유가 법에
공수처법상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구속영장 청구하고 다 했던 그런 부분 때문에 모든 혼란이 일어났던 건 아닙니까? 그러면은 역사적 소명을 다한 공수처는 폐지하는 게 정답입니다. 그 반면에 거꾸로 이재명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를 확대한대요. 그것 공수처 소속이 어디죠? 대통령 직할입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 직할의 공수처를 확대하고 나아가 검찰 권한도 축소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검사 파면제를 도입한대요. 그래서 대법 그 법무장관이 직접적으로 검사를 징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검사 장악법 아닙니까? 예. 입법, 행정, 사법, 이젠 준사법기관인 검찰까지도 내 손에 잡고 흔들겠다는 이런 법. 결국 이것은 전체주의로 가는 고속열차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것을 반드시 잡아야 된다고 판단하실 겁니다. 최 변호사께서 선대위 미디어 특보 단장 맡으시면서 뭔가 좀 준비 더 많이 해오신 것 같아요. 약간 좀 오늘 좀 경향되신 것 같은데. 이도학 의원님. 네. 근데 이제 대법관 증원, 이 뭐 검찰 개혁 혹은 뭐 여러 가지 사법 개혁 중에 하나인데 이 대법관 증원을 두고도 이제 본인이 대법관 10명, 뭐 정확히 조희대 대법원장 포함해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한 여러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탈피하기 위해서 대법관을 증언한 거 아니냐 이런 국민의힘의 비판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탈피하기가 어렵죠. 이미 그 부분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었고요. 이건 좀 더 넓게 봐야 됩니다. 독일의 경우는 인구수로 비교해 보면 대법관이 300명에서 500명까지 된다고 하는데 예. 이미 우리 대법원도 굉장히 포화 상태로 지금 본인들이 얘기한 633 원칙도 잘 지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이 사법부 개혁과 관련돼서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분들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홍준표 전 후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전 탄핵 이후에 1000여 명이 이 조사를 받고 200여 명이 기소당하고 5명이 자살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이 근데 그 부분이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검찰 권력을 활용했다라고 하는 의혹을 서로 던지고 주고받으면서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해야 될까? 국민들도 이 부분에 좀 신물이 나 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이번에 대통령이 된다면 본인들 그대로 검찰 수사 다 받으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개혁이든 사법 개혁이든 예. 이참에 우리가 정말 사법의 정치와 정치의 사법화 이제는 끊어내고 어떻게 다시 본을 세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토론을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건강한 토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두 후보 말고도요. 오늘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도 대구에서 집중 유세를 벌였습니다. 김문수 후보를 찍으면 사표가 된다. 보수의 세대 교체를 강조했습니다. 대구의 민심은 확실히 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김문수 후보께서 저와의 단일화나 빅텐트 같은 것을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원래 조금이라도 결이 맞는 자유통일당이나 정광훈 목사와의 빅텐트는 저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하셔도 좋을 것 같다. 김문수 후보를 찍는 표는 사표일 뿐더러 미래로 가는 표도 아니다. 제가 봤을 때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꺾을 만큼 가장 잘하는 선수도 아닙니다. 그러면은 키워가지고 미래에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선수냐? 나이 74인데 뭘 성장시킵니까? 나이 74, 51년생인데 뭘 어떻게 성장시키고 하는 키울 수 있는 정치인이냐? 대구의 민심이 확실히 변하고 있고 찍으면 사표된다. 그 이현정 의원. 네. 이준석 후보의 초반 그 대선 레이스 전략은 일단 김문수 후보 집중 공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지금 전적인 이 범보수표 예. 이 중에서 이제 김문수 후보에게 갈 표를 지금 이준석 후보가 가져가겠다 이런 전략 같아요. 특히 이제 후보 결정 과정에서 사실 국민의힘이 정말 이 반민주적인 그런 행태를 보여줬지 않습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실망한 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지금도 지금 김문수 후보가 탄핵이나 어떤 계엄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출당 문제에 대해서 애매한 입장들을 피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실망한 층들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아마 이준석 후보가 겨냥을 해서 지금 득표 전략을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아마 이번 같은 경우는 이 다른 두 사람과 달리 이준석 후보가 어떤 이 본인의 강점을 내세우는 게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이번에 딱 40살이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이제 딱 이제 대통령 입후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해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 그런 어떤 젊음의 세대 교체는 문제라든지 그게 이제 아마 김문수 후보와는 확실하게 어떤 선을 가를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고 특히 이번에 이준석 후보도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 꽤 많은 어떤 이 전력을 투자하는 것 같아요. 예. 그만큼 사실은 이제 김문수 후보도
사실 이재명 후보와의 어떤 대결도 중요하지만 예. 사실 이 이준석 후보가 가져가는 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 전략도 굉장히 저는 이번에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경북대 학식을 어제는 연세대였다면 오늘 경북대 학식을 대학생들과 함께 했는데 이건 국민의힘의 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최인영 변호사님. 이게 이른바 이준석 후보와 꽤 가깝기도 한 지금도 김용태 의원이 지금 비대위원장 지명자가 됐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는 더 이상 저와의 단일화를 언급하지 말라고 하지만 여전히 국민의힘으로서는 여지가 있는 건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과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은 반비례 관계. 김문수가 올라가면 이준석은 내려가고 이준석이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김문수가 내려가는 한마디로 제로섬 게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후보를 때렸을 때에 거기로부터 올 수 있는 표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니까 지금으로서는 김문수 후보를 국민의힘 후보를 때리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른바 양당제 국가입니다. 제3지대의 어떤 그 인물이 들어올 그 포션이 별로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특히 지금 김문수 후보가 그 후보로 등록해서 단일화되자마자 국민의힘의 어떤 그 자유보수 진영의 힘이 그 김문수 후보에 전체적으로 쏠리고 있는 이런 모습 속에서 결국 김문수 후보가 치고 올라갈 경우 최종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어떤 그 마치 지난번 대선처럼 0.72%, 1~2% 사이의 어떤 접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김문수 후보의 후보 단일화의 가능성이 제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강력한 부정은 강력한 긍정인 시그널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은 것이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본인의 어떤 그 몸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을 즐기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인 최후의 순간에서는 본인과 본인의 어떤 세력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지분을 요청하면서 단일화할 가능성 충분히 있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물론 뭐 제가 아는 선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얘기를 계속 알려오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일제히 대구 경북 지역으로 달려간 3명의 후보 얘기를 공히 짚어봤고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요. 대선 후보 등록 이후에 첫 번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보수의 가치가 뭔지도 모르면서 내란 세력과 공모해 극우 기득권을 연장하려는 위장 보수에 불과할 뿐입니다. 전광훈을 섬기는 가짜 보수 김문수는 국민을 섬기는 진짜 후보 이재명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지난 경선 과정에서 이제 저희 당 내부에서도 일종의 혼선이 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저희는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머지않은 시일 안에 이재명 후보와 어떤 대등한 위치까지 저희는 판세가 정리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요 대선 초반 레이스의 판세가 어떻게 될지 무척이나 궁금하셨을 겁니다. 첫 여론조사 격차 각 후보들의 면면부터 제가 한번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이게요 11일과 12일 그러니까 일요일과 월요일 진행된 여론조사 차기 대통령 후보 지지도입니다. 이재명 49.5, 김문수 38.2, 이준석 5.7. 김준욱 대변인님, 대략적으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생각보다는 격차가 별로 안 나네. 뭐 이런 정도가 대체적인 시각입니까? 저게 이제 지난 주말에 있었던 소위 그 후보 교체, 강제적인 후보 교체, 또 뭐 저희가 볼 때는 후보 강탈 사건이라고 보는데 그 이후에 나온 첫 번째 여론조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 볼 때 조금 더 높게 나왔다 김문수 후보가 한 38%까지 나왔다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 정도가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지난 일주일 동안 거의 모든 언론이 이 국민의힘의 소위 김문수 한덕수 단일화 과정을 집중적으로 조명을 했고 거기에 많은 그 언론의 그 관심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의한 일반 유권자들 특히 보수층에서의 어떤 관심도가 상당히 높았던 그래서 뭐 이걸 저는 뭐 컨벤션 효과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더라도 일정한 정도의 관심도는 상당히 유발을 시켰던 부분이 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이 가능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함께 봐줘야 될 텐데 이번 주에 있을 뭐 MBS 조사라든가 뭐 갤럽 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또 다음 주까지의 조사 과정을 봐야 예. 이 결집도가 단단한 결집도인지 맞습니다. 예. 아니면 조금 일시적인 집중도인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김진욱 대표님 말씀처럼 단 하나의 딱 하나의 여론조사로 모든 판세를 가늠할 수는 없는데 이런 거 있겠죠. 49대 38 그러면 대략 정확히는 11.3%포인트 차가 난다. 이게 이제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보는 건 우리는 뭔가 아직 뭐 한동훈 전 대표, 한덕수 전 총리 등등에서 아직 보수층이 완전히 결집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집하면 더 나올 수 있고 이재명 후보와 더 격차는 좁혀질 수 있다. 뭐 이른바 희망의 로나 뭐 긍정적인 생각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일요일과 월요일 이틀간 조사를 했습니다. 이틀간 조사했다는 것은 지난 9시에야 사실 일요일 9시에야 김문수 후보가 등록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후보로 확정됐기 이전부터 사실상 여론조사가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가 다음 주가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 그 부분인데요. 예. 같은 언론기관에서 제기했던 지난주 대비해서 후보가 딱 되자마자 한 주 만에 실질적으로 지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7.1%가 올랐고 그 반면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2.6%가 떨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도 0.6%가 떨어졌는데요. 결국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16% 이상 차이가 나다가 딱 그냥 11% 정도로 확 지금 맹추격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희일비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볼 것은 뭐 단일화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에 이재명 후보 그리고 또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 중에 김문수, 이준석을 합하면은 실질적으로 차이가 한 5.5% 차이밖에 안 납니다. 결국 민주당은 퇴연한 것 하지만 사실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긴장할 것이고 다음 주 내지는 이번 주 주말에 나오는 다른 여론조사의 흐름 그것을 봤을 때에 큰 흐름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잠깐만 언급하자면 첫 번째는 아까 최인정 변호사께서 추세를 말씀하셨는데 추이. 이 부분은 이제 여론조사 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해서 이재명 후보가 떨어졌고 김문수 후보가 올랐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고요. 두 번째는 또 산술적이긴 한데 뭐 그 여론조사를 김문수, 이준석 합치면 꽤 높다. 이것도 산술적인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오늘 새 후보가 일제히 달려간 대구 경북 지역의 여론조사를 한번 보면 이재명 36.6, 김문수 42.9, 이준석 7.3. 이제 물론 이 부분도 아마 지금의 초반 판세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예단하기 힘듭니다만 오늘 특정 지역, 오늘 새 후보가 모두 가 있는 이 TK 대구 경북의 여론조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오늘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서로 간에 구설, 논란, 네거티브가 시작이 된 것 같은 게 어제 각 후보들의 10대 공약을 일제히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 가운데는 남성의 군 복무 경력 호봉 반영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 여성 지지층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와 동명이인인 민주당의 김문수 의원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여성에게는 출산 가산점이 반대급 뿔이 있을 거 이 취지의 발언 때문에 오늘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게 뭐 당 내부에서 뭐 교통적으로 대구한 얘기입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왜냐하면 출산가산점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기를 낳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불리하게 작용하나? 뭐 이런 지금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출산 문제를 가지고 이거를 뭐 가산점을 준다는 거 이거 자체에 대한 발상이 아마 여성분들 입장에서 보면 용납할 수 없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마 이제 김문수 의원 이 야당 저 지금 국민의 후보가 이름이 똑같아서 이분이 아마 프랭카드 때문에도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또 이제 이렇게 문제 아마 본인이 이거 좀 부적절하다고 했는지 당에서는 아마 즉각 선대위에서 좀 배제를 한 것 같습니다. 예. 본인도 일단 사퇴를 했고 왜냐하면 지금 이 젠더 이슈, 특히 남녀 간의 이슈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예. 특히 이제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여성 지지층, 즉 2030 여성 지지층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터지니까 아마 당 차원에서 신속하게 일단 무마를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김문수 후보는
선대위에서 뭐 부위원장 직책을 맡고 있었던 모양인데 진심으로 사과하고 표현이 부족했다. 책임지고 선대위 직책을 내려놓겠다고 했어요. 출산 가산점제 검토한 적 없다라고 선대위도 밝혔는데 근데 다음 그래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도항 의원님. 근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문수 의원, 동명이인인 민주당의 김문수 의원이 뭐 논란의 중심에 섰고 본인이 책임지고 선대위 자리를 물러나겠다고 했지만 본질적으로는 군 복무 경력은 호봉에 반영된 이게 10대 공약인데 여성 정책 공약은 포함이 안 돼 있다. 그런 얘기 때문에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이 여성들의 항의 문자가 1000통 넘게 한다. 이걸 공약에 포함시키지 않은 뭐 민주당의 여러 고민도 있는 겁니까? 아니 특별히 그런 고민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민주당의 기본적 기조는 결국 통합하는 이걸로 간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것도 군복무 경력 호봉을 반영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군대 안 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계제는 아닌데 답변을 저렇게 하다 보니 그것이 좀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뭐 여성 정책을 만들고 이걸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배제한다. 마치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공격을 하는 측면들도 있는데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정책 단위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정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 발표하지 않은 것들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제에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그다음에 준비되고 있는 공약들은 차례로 발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궁금했던 건 뭐냐면 뭐 이런저런 아직 대선 3주 남았고 여러 공책들도 정제되고 가다듬으면서 발표가 될 텐데 중요한 건 10대 공약이잖아요. 근데 이제 10대 공약에 중요한 10가지 공약에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났는데 뭐 여성 관련 정책도 조만간 뭐 공개한다는 얘기인 겁니까, 그러면? 네, 당연히 그렇게 하실 거라고 보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여성들을 특별하게 뭔가 볼륨을 키워가지고 만든다라기보다는 통합적 관점에서 그런 기조를 유지한 채 아마 여성들 관련된 정책안들도 풍성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출산 가산점을 주겠다, 반대급부로. 군복무 경력 호봉 반영. 아예 선대위에서 교통정리도 안 됐는데 일부 한 의원이 발언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시끄러웠고요, 오늘. 반대로 국민의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요, 후보가 직접 구설에 올랐습니다. 그 목소리를 저희가 직접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배현진 의원 같은 분이 여기 배현진 의원은 미스 가락시장 이렇게 좀 뽑았어요. 그 홍보대사로 가락시장 홍보대사님 임명장 하나. 해주실 거예요? 아니 내가 보면 요즘에 보니까 이 시장에도 뭐 딴 것보다도 홍보대사가 한 분 계시면은 굉장히 이게 홍보가 많이 되잖아요. 지역에 다녀도 나는 안 보고 배현진 의원만 많이 일단 당시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김문수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첫날은 어제 아침에 가락시장을 찾았는데 상인들과 아침 식사를 하는 와중에 저런 말이 나왔습니다. 배현진 의원을 미스 가락시장으로 뽑아서 홍보대사 임명장 줘야겠다. 김진욱 대변인 생각은 어떠세요? 그 배현진 의원께서 이제 친한동계로 이렇게 좀 분류가 되시고 그동안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좀 냈다고 해가지고 돌려서 그 좀 깠나 이런 생각이 좀 처음엔 들더라고요. 돌려서 비판했나? 뭐 그래서 설마 그랬겠습니까만은 깠다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지금 김문수 후보가 그동안 그 해왔던 많은 말씀들 중에 특히 여성 비하적인 발언들을 해오셨던 걸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약간 시대착오적인 발언이고 이런 부분들이 김문수 후보가 그동안 자주 써왔던 어떤 인식의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굳이 뭐 이 자리에서 김문수 후보가 춘향전 관련해서 하셨던 말씀을 옮기진 않겠습니다만 그 특히 여성들 관련해 가지고 뭐 지난 23년도인가요? 그때 대구에서 청년들과의 이 간담회를 하면서 젊은이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걔만 사랑하고 있다, 뭐 이런 발언들도 하신 적이 있어요. 물론 취지가 뭐 다른 뭐 결혼을 해야 된다는 취지일 수는 있겠지만 비유가 잘못됐다면 그런 부분들이 평소에 인식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지금 뭐 미스 가락시장
지금 이제 그런 게 우리 사회에서 과거에는 있었습니다만 예. 지금 현재에는 이미 그런 시대가 아닌데 그런 시대를 좀 과거에 좀 머물러 계신 게 인식이 과거에 머물러 계신 게 아닌가 이런 비판의 소지는 분명히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안 하시려고 하면서 뭐 춘향전 얘기도 뭐 은근슬쩍 하신 것 같아서 왜냐하면 그게 이제 그 국민의힘은 이른바 이재명 망언집을 만들었고 반면에 또 뭐 민주당도 김문수 후보의 과거 구설을 모은 책도 만들었던 맞불 작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최인영 변호사님 이거는 배현진 의원이 어떤 입장을 표명하는 것과 별개로 김문수 후보 혹은 김문수 선대위에서 어떤 추가로 이 부분은 좀 부적절했다 이런 입장 표명도 나오는 겁니까? 뭐 그거는 좀 더 캠프에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김문수 후보 한마디로 평생 노동을 하고 또 노동 현장에서 호남 출신의 정말 고졸 정말 노동운동을 하시던 분과 평등한 결혼을 했던 그런 분에게 이런 얘기한다는 것은 좀 현저히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 상황, 아까도 보셨듯이 그 맥락이 여성 비하 이런 거는 전혀 아닌 것이고 거기에 화기애애하게 얘기하면서 이 시장을 어떻게 하면 홍보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맥락 속에서 아니 내가 가락시장에 왔더니만 후보 나한테는 별 관심이 없고 지역구 국회의원인 배현진 의원님한테만 관심이 있는 걸 보니까 그렇게 배현진 의원님이 이 가락시장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선한 맥락이지 그것을 가지고 후보에 대한 여성의 인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김문수 후보의 삶을 봤을 때 그런 비판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이제 다만 이런 거 있겠죠. 평등 뭐 이런 결혼 이런 것도 좋은데 다소 시대착오적이지 않았냐 이런 비판은 뭐 할 수 있으니까. 글쎄요 저희가 이 여러 선거 과정에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이 오늘 비슷한 논란거리들 하나를 묶어서 이번 주제에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글쎄요 뭐 여성 논란거리 각각 그 나왔었다면 어제였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두 후보자 배우자 후보의 배우자가 조우를 했는데요. 가족 얘기를 지금부터 잠깐 해보겠습니다. 뭐 김혜경 씨, 설란영 씨 두 후보의 배우자가 어제 공식 선거운동 첫날부터 한 행사에서 조우를 하면서 손을 맞잡았습니다. 흔히 대선이나 총선 같은 큰 굵직한 선거를 치르면 가족들이 함께 유세장에 나오곤 하죠. 김문수 후보가 오늘 자신의 사위를 언급했습니다. 저도 영화 보는 중에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정말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잠깐 쉬어가더라도 내 삶을 살아야죠. 강요된 그 젊은 시절, 그 아름다운 시절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어머니를 보시는 아빠 편지. 제 사위를 이 울산 사람으로 사위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제 사위가 울산 총각입니다. 제 사위가 바로 동생이 하나 있는데 아까 그 나온 아이가 그 제 사위 동생의 딸입니다. 여기 아주 그냥 수줍어서 인사는 잘 못합니다만은 우리 가 이 사람이 제 사위의 동생이고 여기는 우리 그 딸입니다. 사위의 동생의 딸이 이제 뭐 울산이 고향이어서 오늘 유세 중에 중간에 이제 무대 위로 올라왔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그 딸이 하나더라고요 김문수 후보는. 근데 사위도 공이 사회복지사로 근무한다. 이제 부부는 이제 노동운동을 함께했다면 사회복지사 근무한 이력을 김문수 후보가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김문수 후보가 1981년 9월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82년에 이제 딸이 태어났는데 그 딸이 카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란영 여사, 그 김문수 후보의 그 부인인 설란영 여사도 성심여대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딸이 어머니 학교를 그 후배가 된 건데 그런데 사위도 카톨릭대 나와가지고 그 부부가 다 같이 이제 그 사회복지사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딸이 82년생인데 언제 결혼했냐면 김문수 후보가 경기도지사일 때 결혼을 했는데 경기도지사 김문수가
아무한테도 결혼식 이야기를 안 했대요. 예.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이 따님 결혼하신다면서 그랬는데 거짓말까지 하면서 딸이 결혼한다라고 하는 거를 알지 못하게 하고 조용하게 가족들끼리만 그렇게 결혼식을 치렀었는데 예. 그때 하객으로 누가 참석을 했는가? 정몽준 의원이 참석을 했었대요. 그 당시에. 예. 그래서 어떻게 알고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사위 집안이 이제 울산이어가지고 알게 돼서 왔다. 그래서 이제 그 사위가 울산 사람이다라고 한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었는데 예. 그런데 사돈 총각의 딸 입장에서 보면 시조카까지 이렇게 유세에 나오게 될 줄은 저는 잘 몰랐습니다. 예, 오늘 시조카라는 표현, 뭐 사위 동생의 딸까지 나왔고요. 그 최진봉 교수님, 이재명 후보의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 모두 지난번 과거한 꽤 됐었던 민주당 전당대회 때는 잠깐 내 가족의 모습을 드러낸 바가 있었는데 최근에 큰아들이 결혼했고 이 큰아들 결혼도 거의 결혼하는지는 몰랐었다면서요? 네, 왜냐하면 아마 이제 이렇게 조기 대선이 일어날 줄 몰랐던 거죠. 그 당시에는 1년 전에 제가 알기로는 1년 전쯤에 결혼 예식장을 잡은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는 사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식장 잡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1년 전에 이미 예정돼 있어서 좀 고민을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거 예. 대선 이후에 할지. 그런데 그 바꾸면 또다시 예식장 잡기가 힘드니까 결국은 그냥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본인들은 전혀 알려지지 않기를 원했는데 결국 이제 어느 언론사에서 이걸 또 포착을 해서 보도하는 바람에 알려지게 됐고 그래서 조용히 가족들끼리만 결혼식을 올린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아마 안동 선산에 가서 이미 본인 제 명절 때 SNS를 통해서 두 아들의 모습도 차례로 공개한 바 있는 이재명 후보. 가족 얘기, 일단은 자식들 얘기를 좀 해봤다면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두 배우자가 조계종 행사에서 한 원탁에 앉았었습니다. 퍼스트레이디 경쟁도 본격화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후보 배우자 김혜경님 모셨습니다. 계속 서 계실래요? 선정하고 싶은데 좋습니다. 나오고 계시고 대통령 후보 배우자 설아님님 예, 그런데 이제 어제는 두 사람의 조우, 손을 맞잡고 뭐 서로 격려하는 모습만 저희가 뉴스탑10에서 전해드렸다면요. 이현정 의원님. 네. 두 사람이 뒤늦게 알려진 이런 인연이 있더라고요. 그때 참 고마웠다.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하시냐. 먼저 손주가 엄청 커서 중학생이 됐다. 과거에 김문수 후보가 경기도지사 당시, 그때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이었을 당시 손주 탄생을 축하하면서 옷 선물을 줬었던 그런 두 사람의 인연이 있었더라고요. 그렇죠. 그때 이제 김혜경 씨가 이제 아마 설라영 씨한테 이제 손주 탄생을 축하하면서 선물했던 거를 아마 이제 기억해내고 예. 그 이야기를 이제 해서 두 사람 간의 어떤 인연이 일단 나온 것 같습니다. 아마 두 분은 참 비슷한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지금 같은 경기도지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대선에 도전한 적도 있고 이번에도 또 도전하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관계 또 이제 두 분의 어떤 보면 다들 남편이 어려운 시기에 함께 결혼을 해서 이제 가정을 꾸려왔다는 뭐 그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아마 이제 이번에도 대선에도 결국 이제 이 부인들까지도 다 나서서 조용히 아마 도울 것 같은데 이제 드러나지 않게끔 예. 특히 이제 아마 그동안 이 이제 후보들의 부인들 같은 경우는 주로 종교 단체라든지 그다음에 후보가 직접 갈 수 없는 곳들 이런 것들을 이제 속속 다니는 그런 선거 운동을 아마 펼치지 않겠나 싶습니다. 뭐 두 사람이 이렇게 웃으면서 손도 맞잡고 했지만 사실 그 전에 신경전 아닌 신경전도 있었죠. 어제 김혜경 씨가 항소심에서도 법인카드 관련 벌금 150만 원이 나왔는데 과거에 설란영 씨가 뭐라 그랬냐면 본인은 가도 밥 써먹지 않고 관용차도 안 탄다. 남편 이름 석자에 누가 되지 않게 저 나름대로 애를 썼다라고 했었던 어제 이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의 이제 물밑 내조도 시작된 것 같아서요. 일단 김혜경 씨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사진이 준비가 돼 있나요? 김혜경 씨가 오늘 명동성당을 찾았더라고요. 자막을 좀 보겠습니다. 김혜경 씨가 오늘 명동성당을 찾았고 반면에 설란영 씨는 이제 며칠 뒤면 구로공단, 이제 본인이 과거에 몸담았던 구로공단을 방문할 예정이다. 그 명동성당과 구로공단, 이제
뭐 이제 이것도 뭐 또한 영부인 경쟁일 수도 있지만 각자의 본인의 행보에도 여러 의미가 좀 담겨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럴 수 있죠. 일단 뭐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조계종도 방문하시고 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명동성당을 방문했습니다. 명동성당을 방문한 이유는 저는 뭐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예. 얼마 전에 우리가 잘 아는 이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이제 선종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위로의 말씀도 드리고 또 후임으로 레오 14세 교황께서 선출도 되신 것도 축하도 드리는 아마 이제 그런 행보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동안 뭐 알게 모르게 김혜경 의사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있는 여러 이 종교 관련된 단체들을 좀 찾아다니면서 뭐 조용한 내조를 하셨던 것 같고 지금 이제 설란영 여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과거에 김문수 후보와 같이 노동운동을 일단 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본인의 어떤 그 과거의 장점이랄까요? 또 과거에 인연이 있었던 곳들 위주로 이렇게 다니시면서 뭐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후보들의 그런 그 손길이 발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조용조용하게 차분하게 찾아다니시면서 후보들에 대한 내조를 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 뭐 저런 부분들은 굉장히 저는 좋게 평가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김혜경 씨가 뭐 비공개라도 종교 행사나 혹은 뭐 사찰, 성당, 이 교회는 많이 방문을 최근에 했었었군요. 네, 최근에 하고 계신 걸로 그렇게 저도 좀 듣고 있습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님. 근데 이제 아무래도 구로공단 세진전자 노조위원장 그리고 당시에 이제 김문수 후보가 한창 뭐 노동운동을 정말 강하게 열혈 노동운동을 했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아마 모레 있을 구로공단 방문도 설란영 씨에겐 꽤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설란영 씨가 이제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순천여고 하면 지방의 명문고등학교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대입에 실패한 다음에 어찌어찌 해가지고 세진전자에 취직을 했는데 선배 언니가 너 한번 노조위원장 해봐라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왜 노조위원장 합니까? 그랬더니 네가 인간관계도 좋고 싹싹하고 하니까 노조위원장 해라 해서 어쩔 수 없이 선배 부탁으로 노조위원장 했다가 그러다가 이제 노동운동에 발을 담그게 되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한일도르코의 노조위원장이었던 김문수 그 당시 이제 뭐 그 청년이라고 할까요? 김문수 씨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그 두 부부가 1970년대 구로공단은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용광로 같은 그런 곳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나라 경제를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지역이었는데 거기서 두 사람이 노동자로 살면서 근로자로 살면서 같이 노동운동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벌써 한 50년 가까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고 본인들은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저 사진이 오늘 명동성당을 찾은 천주교 서울대 교구를 찾은 김혜경 씨의 모습 잠깐 만나서 아예 정순택 교구장과 면담을 했습니다. 이제 15일에 이제 그 설란영 씨의 방문 때도 저희가 공유 한번 그 화면 잘 준비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배우자를 만난 반면에 아직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미혼이거든요. 근데 이 후보에게도 든든한 지원자가 있습니다. 제 가슴 속에는 왼쪽 가슴은 정치인 아들 이준석, 오른쪽 가슴엔 내가 배 아파난 가슴으로 낳은 아들 이준석. 당대표에서 물러날 때 그 힘든 과정을 지켜보는 엄마는 심장에 칼이 꽂히듯한 그런 내가 고통을 겪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혼자 한 3시간을 울었습니다. 작년 총선 동탄에 출마했던 이준석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부모 두 분의 이준석 후보의 부친과 모친이 직접 저렇게 무대 그 유세차에 오른 것도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요. 최진봉 교수님. 특히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는 과거 이제 당대표 시절에 아들의 여러 우여곡절을 정말 많이 슬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게 알려지고 있죠. 지금 저 화면에 나와서 연설한 내용도 가슴에 칼이 꽂히는 듯한 고통, 이게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준석 당시의 당대표가 이제 쫓겨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아픔과 슬픔이 그만큼 컸다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 했던 말이 또 뭐가 있냐면
그래서 너무 이제 안타까워서 아들을 찾아가서 밥을 지어줬대요. 예. 어머니가 직접 밥을 지어주고 거기서 아무 말도 안 했대요. 왜? 또 뭐라고 얘기하면 눈물이 쏟아질 것 같으니까. 그리고 주차장에 내려가서 차 안에서 3시간을 울었다고 본인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당시에 이준석 후보의 모친은 아들이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 너무 가슴 아팠다는 부분들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저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예. 이번에도 이제 부모님이 직접 유세에 나올지 말지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만 물밑 내조, 가족들의 지원 얘기를 뭐 약간 기획식으로 한번 하나하나 이번 주제 5위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좀 더 국민의힘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얘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로서는요. 후보로 확정되기까지 정말 엄청난 진통이 있었기 때문에 내부 수습, 그러니까 원팀 선대위가 먼저일 겁니다. 어제 대구 서문시장에서 김문수 후보 뒤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원 연설을 했는데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네,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통령 김문수. 저는 사실은 스스로 물러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물러나시더라고요. 저희가 어저께 대구 지원 유세 권성동 원내대표님께서 참석하셔서 지지 유세해 주셨는데 참 마음이 복잡합니다. 저희는 마음이 복잡합니다. 뭐 어제 초반에 여러 첫날 분위기는 좀 뒤숭숭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이제는 김문수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된다. 그동안 당원들 속상하실 거다. 뭉치면 선다. 아주 좋은 구호다. 이제 그 원팀 선대를 위해서 국민의힘도 꽤 애를 쓰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일단 객관적으로요.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 열세, 그것도 한참 열세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열세인 정당이 4분 5열 되면은 그러면 선거를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다행히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요. 지난 토요일 밤에 있었던 그런 에피소드는 국민의힘은 지도부가 잘못하면은 국민의힘 당원들이 책임 당원들이 지켜낸 그런 정당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 그런 에피소드를 갖다 겪었으니까, 그런 이벤트를 겪었으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부터 해가지고 후보부터 해가지고 일치 단결을 해서 정신 차려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원팀이 되고 나아가서 뭐 이준석 후보든 누구든 이렇게 또 추가적인 단일화까지 있으면 모르겠는데 예. 그렇지 않으면은 굉장히 힘들 수 있을 것이다. 이거는 그 누구보다도 국민의힘 그 관계자들이 제일 잘 알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내부 통합, 원팀 선대위, 울산 여기서도 그랬다면 오늘 김문수 후보가 부산, 울산에 이어 부산도 찾았는데 부산 관련 사진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김문수 후보 옆에 이 인물이 보여요. 바로 이현정 의원님. 네. 박수영 의원입니다. 박수영 의원 하면 사실 그동안 처음에는 이제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 김문수 후보를 돕다가 한덕수 전 총리와의 여러 단일화 과정에 가교 역할을 하다가 또 그 가교 역할이 쉽지 않으니까 김문수 후보를 뭐 이른바 좌파라고 해서 비판했던 적도 있는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일단은 김문수 후보로서도 다 안고 가야 되는 이제 통합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정치인의 변신은 참 놀랍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 김문수 후보를 이제 응원하다가 또 이제 김문수 후보 측에서 단일화 안 할 것 같으니까 좌파, 옛날에 좌파 운동하듯이 지금 조직을 뭐 장악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또 비난 글을 올렸고 또 본인이 김문수 후보 이 지지한 데 대해서 다른 의원들한테 이야기했던 것에 대해서 사과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전혀 또 상관없이 이제 저렇게 마주 앉아 있습니다. 물론 뭐 선거라는 큰 목적을 위해서 이제 아마 이제 원팀이다, 이런 어떤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김문수 후보가 어쨌거나 지금 이제 국민의힘 후보로 이제 결정이 됐는데 결국 이제 지금 국민의힘의 내부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이 많고, 특히 계엄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예전에 아마 이 채널A 토론회 때 계몽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었을 때 참 스마트한 생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었는데, 근데 김문수 후보가 뭔가 원팀이 되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 지금 이 선거가 이루어진 이유가 결국 계엄과 탄핵으로 인해서, 즉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이 문제 때문에 치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많은 분들을 엮어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좀 뭔가 울타리를 좀 헤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즉 계엄에 대한 문제, 탄핵에 대한 문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계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를 빨리 정리를 해야지만이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 분들이 뭔가 김문수 후보를 위해서 지원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배경이 될 텐데, 어제는 물론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했지만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본인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좀 거리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측면도 빨리 지금 뭐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제 내정자가 이제 정해졌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이런 어떤 문제들은 좀 빨리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오후에 있었던 일 중에는 이제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전 총리의 입이었던 한덕수 대변인 이정현 전 의원을 선대위원장에 임명했고, 또 하나 홍준표 전 시장의 대변인이기도 했던 MBC 이성배 전 아나운서도 선대위에 합류했다. 통합 행보에 여러 불을 지피고 있고 실제로 인사로서 보여준다. 그리고 오늘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 나경원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여러 사람들을 가리켜서 내부 총질 백해무익하다. 대의를 위해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린다라고 하면서 홍준표 전 시장, 한덕수 전 총리, 한동훈 전 대표 이름들을 거론을 했습니다. 일단 대선 레이스 초반에 인사로서 선대위 혹은 대변인 임명으로서 뭔가 통합 행보를 김문수 후보는 힘을 쓰고 싶은데, 그럼에도 경선 2위를 기록한 한동훈 전 대표의 생각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힘의 선거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후보를 불법적으로 교체하는 걸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요. 그게 국민의힘의 선거운동이죠. 그리고 국민의힘이 승리하기 위해서 김문수 후보가 꼭 결단해야 될 세 가지를 숙고해서 성의 있게 제시했고, 그걸 꼭 받아들여야 한다고 요청했죠. 제가 잘 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국민의힘이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 같은 거거든요. 저는 그게 꼭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만뒀으니까 이제 이번 대선판은 양자 구도로 가겠네. 이재명인데 이준석. 두 사람이 잘해왔어요. 경선 이틀 전부터 판이 이래 될 거로 봤어요. 그러니까 30년 있던 당을 나와버렸지. 더 이상 이 당에서 못하겠다. 최진봉 교수님, 한동훈 전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본인 왜 선대위 합류 안 하냐는 얘기하지 말고, 패배 알리바이 만들지 말고, 본인은 밖에서 SNS를 통해서라도 이재명 후보 비판하고 하고 있으니까 이기기 위해 싸워달라. 저는 최선을 다할 거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본인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내려고 요구하는 걸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김문수 후보 측에서. 예. 아니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저 얘기를 하나도 안 듣고 그냥 다 무시해버리잖아요. 자기가 할 거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 이유를 국민들은 윤석열 탄핵 그 전국 때문에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잘못한 부분에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해야죠.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한동훈 대표가 들어가는 게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럼 명분도 없습니까? 물론 뭐 대의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그 대의도요 명분에 따라가서 하는 겁니다. 대의면 막 그냥 막 가도 되는 겁니까? 가치도 맞지 않고 잘못된 거 인정도 안 하고 국민의 관점에 맞지 않는데 들어가서 같이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행동일까요? 아니 그러면 정치인 한동훈이 했던 모든 말과 행동들이 다 부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을 다 감수하면서 이 대의라는 이유만으로 들어가서 활동을 해야 된다.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저는 뭐 물론 한동훈 대표가 민주당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동의하지 않지만 국민의힘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방법을 제시하는 건 저는 동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선거판에서 김문수 후보나 국민의힘이 해야 될 일은요.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께 다시 바뀌겠다고 얘기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떠나려고 하는 보수편 아니면 합리적인 보수 세력들을 끌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건 전혀 얘기하지 않으면서 대의를 위해서 나와야 된다,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뭐 만약에 패배하면 또 한동훈 대표한테 책임 물을 거 아닙니까? 그러려고 하는 모습이라고 보여지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김문수 후보나 아니면 그쪽에서 함께 이런 나경원 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실 게 아니고 한동훈 전 대표 얘기하는 부분을 곱씹어 잘 생각해 보고 승리의 방법이 뭔지를 고민해 봐야죠. 그런 고민 없이 무조건 들어와라 이렇게 하는 것은 정치인에게 잘못된 길로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도 있어요. 홍준표 전 시장 지금 하와이에 있고 여러 가지 뭐 권성동, 권영세 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이 쌍권 혹은 윤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SNS 글을 올렸고 최근에 뭐 지운 글도 있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이. 김준욱 대변인.
과거에 홍준표 전 시장 지지자였던 사람들은 국민의힘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이라 불릴 수 없다. 물론 소규모이긴 한데 지지 선언을 했다. 국민의힘으로서 일단 통합이 먼저라는 우선순위가 바로 잡힌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홍준표 전 대구시장님을 지지하셨던 홍사모라든가 여러분들께서 그 민주당사에 직접 찾아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병태 교수님도 좀 함께 해주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병태 교수님은 홍준표 시장님의 캠프에서 중요한 정책들을 총괄 담당하셨던 분으로 이제 알려져 있죠. 예. 이분께서는 지금 저희 민주당의 선대위의 어떤 직책을 맡지는 않으셨지만 선대위 직책에 연연하지 않고 나라의 통합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이재명 후보의 이런 그 정치가 성공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조언하겠다 이런 말씀까지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홍준표 시장님을 지지하셨던 분들이 지금의 상황에서 작금의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를 통한 그런 새로운 정치 여기에 동의를 해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철수 의원이 설마 홍준표 전 시장 딴 마음 먹은 거 아니지 않냐라고 하면서 안철수 의원도 SNS에 글을 올려서 홍준표 전 시장이 힘을 보태달라라는 동료 SNS도 올렸는데요. 일단 이런 것 같아요. 이 김문수 선대위가 똘똘 뭉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상대를 하라면 이거 통합의 메시지, 여전히 일각에 주장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거취 문제부터 후보가 결정해야 된다. 이 얘기가 동반이 돼야 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어제 저희 뉴스에이에 출연해서 계엄 관련해서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는데요. 다만 오늘은 좀 달랐습니다.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진심으로 이 계엄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탈당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본인의 뜻입니다. 자기가 뽑은 대통령을 탈당시키는 방식 이런 것을 가지고 책임이 면책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은 도리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본인 재판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당은 미래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목요일 날 이제 비대위원장에 정식 임명이 됩니다. 그렇죠. 젊은 리더십을 잘 발휘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제 두 사람 대선 후보와 비대위원장 메시지의 역할 분담이 있는 건 모르겠는데 일단 어제 계엄에 고통 겪은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했는데 그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김문수 후보 얘기는 대통령의 출당, 거치 여기까지는 아직 그렇게 도리가 아니다. 아직 그 부분은 조율 중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런데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결단까지 할 것도 없는 거죠. 지금 이와 같은 사태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계엄 선포를 한 거잖아요. 만약에 장관이나 국무총리나 아니 김문수 후보 자체가 고용노동부 장관이었으니까 불러서 이러이러한 그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방법이 어떻겠습니까? 국무위원들과 논의를 했었어도 이와 같은 사태는 없었을 건데 예. 결국은 독단적으로 계엄해서 탄핵당하고 그래서 조기 대선 지금 치러지게 됐고 거기에다가 본인은 형사재판 받고 있고 이러한 상황이면요. 더 이상 국민의힘 후보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 안 될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하면 김문수 후보의 부담을 가장 덜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자진해서 스스로 탈당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거를 김문수 후보도 내심 바라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현정 의원님,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 지명자 목요일에 이제 전국위에서 통과가 되면 이제 비대위원장 지명자 딱지를 뗄 텐데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출당 이런 부분들을 목요일에는 본인 입으로 얘기한다고 했다가 아직 거기까지는 조율이 안 된 것 같고 지금 내부 사정이 엇박지 않은 맞는 겁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렇죠. 선거가 지금 2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국민에게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서는 아까 정혁진 변호사 이야기했지만 예전에 대통령들은요. 나를 밟고 가라 해서 본인들 스스로가 탈당을 해줬습니다. 근데 지금 왜 이 선거를 하겠습니까?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의 지금 이 계엄령과 탄핵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선거잖아요. 그러면 당은 영속됩니다. 그렇지만 후보는
대통령이 되더라도 5년만 지나면 사실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이 당에 들어와서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것들을 뭐 복원이라 할 정도라면 윤 대통령 스스로가 이제 결단을 내려줘야 되는데 바로 이제 며칠 전에 나왔던 입장을 보면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전혀 탈당할 뜻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에서 이제 출당 조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사실은 김문수 후보가 지금 이 35살에 이제 김용태 의원을 최연소 의원을 지금 비대위원장 시킨 이유는 당을 그만큼 바꾸겠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부합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김용태 지금 비대위원장 내정자도 본인의 계엄에 대한 사과를 했고 이 탈당 문제에 대해서도 아마 이제 해결을 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결국은 김용태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물론 이게 이제 아마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지지층들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고려해서 하는 이야기겠지만 그러나 이 선거는 결국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의 관계를 끊지 않고서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온전하게 선거운동을 펼칠 수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자마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취를 두고 뭐 지도부라고 하면 지도부, 비대위원장과 대선 후보 간의 여러 가지 생각 조율 이런 부분들이 선거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저희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 한번 살펴봤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 정치권 이슈는 여기서 정리하고요. 오늘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눈에 띄는 판결과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뭐 기억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주 씨의 아들이 정서적으로 학대당했다. 이 부분, 그 해당 특수교사가 2심에서 1심이 뒤집힌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주호민 씨의 1심 유죄 판결 이후에 소회를 오랜만에 한번 듣고 와서 관련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자식이 학대가 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당연히 부모로서는 뭐 반갑거나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고요.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자신의 의사를 똑바로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녹음 장치 외에는 정말로 어떻게 이런 일들을 잡아낼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세간의 관심이 꽤 많았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요. 1심에서는 그러니까 주호민 씨 측이 아들의 몸에 몰래 녹음해서 이 아동학대 특수교사 A씨의 어떤 행동과 목소리를 녹음한 이 부분이 인정이 됐었는데 허주연 변호사님. 이게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쟁점이 됐던 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 교사의 말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느냐 이것도 쟁점이 됐고 다툼이 있었지만 이번에 유죄에서 무죄로 뒤집히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로 여겨졌던 이 당시 상황을 녹음한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이 1심에서는 인정이 됐는데 2심에서는 인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1심에서 이 증거 능력을 인정한 근거를 살펴보면요. 이게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제3자, 그러니까 타인 간의 대화는 녹음을 할 수가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이 규정에 위반해서 녹음된 파일은 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그 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도 이게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맞다고 봤어요. 그렇지만 형법상의 정당행위였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러니까 위법성이 깨져서 이거는 증거 능력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사실상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해서 녹음된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때 형법상의 정당행위 논리를 사용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첫 번째 판례였습니다. 이게 아이의 부모가 자기 표현 능력이 좀 부족한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앓고 있는 아동이 학대를 당했다는 의심 정황 속에서 긴급하게 이 학대 입증 목적으로 녹음할 필요가 있었다고 봤고 그게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이건 정당행위에 해당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요. 2심에서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으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이렇게 위법하게 녹음을 했다고 하더라도 행정소송이라든가 민사소송에서는 증거로 인정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형사법정에서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한 근거로 보기에는 이 증거 능력 굉장히 엄격하게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되거든요. 그래서 통신비밀보호법의 원칙으로 돌아가서 이거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봐서 무죄를 선고한 그런 사례로 보입니다. 그 주호민 씨 측 지난번에 얘기를 들었을 때 자식이 학대를 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부모로서는 반갑거나 전혀 기쁘지 않다. 무거운 마음이라 했는데 일단 항소심에서 그 결과가 무죄로 뒤집혔거든요. 주호민 씨 측 입장은 뭡니까? 일단 부모로서 굉장히 속상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상고 계획에 관해서는 이거는 사실상 피해자가 상고를 하는 게 아니라 형사법정에서는 검찰 측에서 상고 여부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검찰 측의 어떤 상고 여부를 좀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한 가지 조금 귀담아 들어야 되는 부분은 장애아가 피해를 당했을 때 증명하는 방법이 상당히 어렵고 만약에 원칙으로 돌아갈 거면 이걸 좀 보완하는 제도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주호민 씨 측 입장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들어야 되는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특수 아동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환영하는 목소리를 냈는데요. 왜냐하면 이 교육 현장에서 아이와 선생님의 이 신뢰 그리고 그 상황마다 이게 학대인지 아닌지 상당히 애매하게 판단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모두가 녹음을 한다고 하면 이 신뢰 자체가 무너지고 교권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이를 가르치는데 녹음당한다고 생각하면 그 누가 아이를 가르치려 하겠느냐. 그래서 특수아동의 부모들도 이번 사건에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었거든요. 양측의 의견이 다 일리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거는 대법원에 상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형사법정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달리 판단될 여지는 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그 대법원 판례가 유사한 사건에서 똑같이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판례가 나온 것이 있거든요. 뒤집기는 뭐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들 아동학대 그 특수교사 A씨가 1심에서 유죄를 받았다면 2심이 무죄로 뒤집힌 얘기까지 당시 사회적 파장이 만만치 않았던 주호민 씨 아들 관련 얘기를 오늘 속보성으로 만나봤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두 가지 주제가 남았는데요. 그 전에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정치란 진짜 모르겠다. 어제 저기 오늘의 동지가 되네요. 이게 아마 한덕수 전 총리나 홍준표 전 시장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김문수 캠프 선대에 속속 합류하는 뭐 이런 것들을 좀 일컫는 댓글인 것 같습니다. 나이로 공격하는 건 정치할 자격이 없다라고 했고요. 지금은 격차가 있어도 결국은 1%의 싸움으로 끝난다라고 했습니다. 1대1 보수진보 맞수 대결이면 격차가 줄어들 거라는 논평을 하셨네요. 출산은 휴가 보장이 최고지 무슨 가산점이냐라고 했고요. 국회의원에게 무슨 가락시장이라니 저건 좀 논란의 발언인데 김문수 후보 말씀하셨습니다.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리는데요. 최진봉 교수님. 아까 최 교수님 안 계실 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아까 댓글 중에 이준석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가리켜서 아니 74세가 무슨 성장이냐 이 발언이 뭐 아까 댓글 중에 듣기에 따라서는 저 나이 공격 뭐 문제 아니냐라고 했는데 최 교수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이를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후보는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취급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을 공격하는 내용이 그 사람이 나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별이 된다고 하면 그거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이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후보는 나이가 적든 많든 현재 대통령 후보인 거예요. 그거 그 자체로 보는 게 필요한 것이지 그 사람을 평가하는 내용이 나이 또는 성별, 인종 이런 걸로 가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저 댓글이 뭐냐면 대구 집중 유세 때 김문수 후보를 집중 공격하고 김문수 후보를 찍으면 사표가 된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아니 뭐 미래 차세대 유망주 정치 유망주도 아니고 뭐 74세가 무슨 상정이냐라고 했는데 뭐 나이를 공격하는 건 정치할 짝이 없다. 아마 그거를 일컬어서 이준석 후보를 비판하신 듯한 댓글 한번 제가 최진봉 교수께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오늘도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이 대선을 앞두고 여러 정치 관련 댓글들이 쏟아질 텐데요. 중간중간에 제가 질문도 한번 실시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는요. 세간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서울 한복판 만취 뺑소니 사건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지난 7일 밤이었습니다. 반포에 저 음주 만취 뺑소니 사고로 3명의 부상자가 나왔는데요. 그 중에 배달 음식을 싣다가 참변을 당한 배달기사의 안타까운 사연 때문에
이 세간의 공부를 더하고 있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일단 사건 개요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밤 10시쯤 반포동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지금 보신 영상은 이 술에 취한 만취 운전자가 주택가 이면도로에 있는 시속 30km 정도 제한 속도의 일방 통행길을 골목이죠, 사실상.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질주하고 있는 걸 보신 겁니다. 그런데 이 운전자가 이전에도 2건의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한테 쫓기던 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져서 골목으로 들어왔는데 굉장히 빠르게 질주를 하다가 그만 골목에 있던 행인 2명을 포함해서 배달 음식을 오토바이에 싣고 멈춰서 싣고 있던 운전자였습니다. 그 운전자를 치고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 이 오토바이 운전자 아내의 얘기에 따르면 지금 굉장히 심하게 다쳐서 목이 다 부러져서 사지 마비가 올지도 모른다. 심지어 피해자는 사고 당시에 기억하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이 아내가 그날 1분만 늦게 나가달라고 말했더라면, 아예 나가지 말라고 말했더라면 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 아니냐. 괜히 본인의 탓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운전자가 어느 정도였냐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는데 경찰한테 쫓기니까 이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위한 담도 여러 번 넘었다고 하고요. 경찰이 무려 20분 동안 도주로를 다 차단하고 끈질기게 수색을 해서야 겨우 붙잡혔다는 겁니다. 사고를 내놓고 차를 버리고 도주하다가 잡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 처벌이 뭐 여러 가지 혐의가 지금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단순 음주운전죄는 당연한 것이고 지금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사고 미조치 다 포함이 되어서 6개 혐의 정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도주치상죄가 가장 무거운 처벌 수위로 나오는 형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양형 기준에 따르면 가중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최대 6년입니다. 가중 처벌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무상 나오는 형량이 사람이 중상해를 입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사망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5년에서 6년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만약에 사지 마비를 입은 이 가족의 입장에서는 우리 가족은 남은 평생을 지금 고통과 분노 속에서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이 음주운전 도주 차량 때문에 이런 사고를 당한 사람의 피해가 길어지는 시간보다 이 사람의 어떤 처벌받는 그 시간 자체, 고통의 시간 자체가 그냥 단순 비교만 하더라도 너무나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처벌 수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판례가 쌓이다 보니까 비슷한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강한 처벌로는 이어지지 않는 것처럼 피해자 입장에서는 느껴질 수 있어서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편이 사지마비 가능성이 있고 처음에 사고 기억을 못했다는 배달기사 아내의 안타까운 이 사연이 공개되면서 또 많은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이 반포 만취 뺑소니 사건 한번 저희 뉴스탑10에서 들여다봤습니다. 마지막 주제도 바로 가보겠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지난달 말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날이 많이 풀려서 그 산책과 자전거로 주행하신 분도 많을 텐데 저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저 자전거 도로에서 커브를 돌던 중에 자 자전거 도로는 여성과 부딪혀서 큰 사고가 난 겁니다. 최진봉 교수님. 구체적인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보신 것처럼 12살 A군이 사실 이제 자전거를 타고 운행 중에 있었는데 자전거 도로와 보행로가 약 구분돼 있지 않습니까? 여성분, 중년 여성분이 도로, 보행자 도로에서 자전거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충돌하게 됐고 넘어지면서 이 12살 아이도 치료를 받아야 되는 뇌진탕원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여성분, 중년 여성분도 타박상을 입어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허 변호사님, 이게 저런 사건이 단순히 뭐 전치 8주가 라는 좀 크게 다친 저 한강공원에서 최근에 더 많은 자전거 사고들도 많이 잇따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이 서울 한강공원에서 자전거 사고 일어난 중에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이 여의도 한강공원이었고 그다음에 잠실 한강공원 이런 식으로 한강공원에서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이런 문제를 인식을 하고 이 사고 원인 중에 1번 원인이 뭐냐면 가장 많은 원인이 뭐냐면 바로 과속이거든요. 그래서 2023년부터 자전거의 어떤 속도 제한을
도로교통법에 넣는 그런 개정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게 전기 자전거가 아닌 일반 페달을 밟아서 가는 자전거는 속도계를 부착하기도 어렵고 이게 육안으로 봐서는 시속 몇 킬로미터 초과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AI 기반의 어떤 화면까지 설치를 하면서 CCTV까지 설치하면서 속도 제한을 좀 독려를 하고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의 모두의 어떤 교통법규 준수가 좀 시급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예, 화요일 뉴스 탑10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곧바로 뉴스 A도 이어지니까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